밤 11시경 정류장 근처 벤치에서 한 여성이 웅크린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29일째, 지난달 사건과 똑같은 시각이었는데 지난달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아무도 처음부터 이걸 실종 사건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미 지난달에 그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손목엔 이번에도 11시 14분에 멈춘 낡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눈가엔 눈가리개를 오래 착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녀는 도시 반대편의 한 아파트 단지에 혼자 거주하던 30대 초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녁 8시 회사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 퇴근한 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까지 CCTV에 잡혔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서 채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도 말이죠. 공동연관 카드키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고 하필 주차장 구석 한편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달 사건과 곧바로 연계해 수사하기로 했지만 이 사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사들은 지난달과 똑같이 피해자 주변부터 훑기 시작했는데 먼저 만난 건 피해자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피해자 회사 동료의 말에 따르면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 끝에 상담해준 사람 얘기를 자주 하며 되게 꼼꼼하게 챙겨준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사의 수첩에 처음으로 한 이름이 적혔습니다. 상담실장이었습니다. 한편 소개팅을 주선했던 다른 동료는 괜히 자신이 이 일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업체 측에서도 5명 전원의 그 시각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담실장이 두 사건 모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자리를 비웠다는 공통점이 다시 한번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자 또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독 이 입주민에게 택배가 잦았다는 외주 택배기사였는데 배송 GPS 기록상 실종 시각엔 반대편 동네에 있었던 게 확인됐지만 최근 몇 주 사이 배송과 무관한 시간대에도 단지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여러 차례 잡혀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다시 불러 물어보니 그는 원래 담당 기사가 일을 그만두면서 최근 이 구역 대체 근무가 잦아졌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실제 근무 일지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매일 수십 곳을 도는 자신이 그중 한 곳이 사건 현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사건 몇 주 전 낯선 남성이 정문 근처에서 입주민들의 동선을 유심히 살펴보는 걸 봤다는 경비 근무자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화질이 낮아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고 이 인물이 택배기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는 연락이 끊긴 지 3시간 만에 신고했는데 조사 초기 잠시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화상통화 정황이 확인되며 곧 제외됐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대표는 이번엔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확인되면서 별다른 의문 없이 넘어갔고 경비원 역시 근무 시간 내내 CCTV에 잡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찬가지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전 직원은 병원 진료 예약이라는 알리바이 자체는 확인됐지만 여전히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과 가까운 동료는 갈등의 발단이 업무 방식 차이였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전 직원이 퇴사하며 상담 기록 일부를 개인적으로 복사해 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직원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고 물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지막으로 만난 상담실장은 알리바이 증거로 지인과의 저녁 식사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결제 시각은 실종 시각과 겹치지 않았지만 함께 건넨 매장 앞 인증샷 속 하늘이 맑았던 게 걸렸습니다. 그날 이 지역 기상 기록엔 저녁 내내 비가 내린 것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상담실장은 사진을 그날 저녁 다른 시간에 찍은 것 같다고 했고 형사들은 촬영 시각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 다음 조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상담실장과 실종 2달 전 짧게 통화한 기록이 뒤늦게 확인됐는데 소개팅 조율 차원의 업무 통화였다는 설명이었고 비슷한 통화 기록이 다른 고객들과도 여럿 있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웠습니다. 이참에 진행된 실사에서는 상담실장을 포함한 상담 인력 모두가 전체 회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의료진 소견은 지난달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눈가리개를 한 채 한 달을 보냈고 범인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규칙적으로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채우던 조심스러운 손길, 장갑을 낀 듯한 감촉만은 지난달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고요. 감식반은 그 소리의 정체를 찾아보려고
냉장고, 환풍기, 정수기 같은 흔한 가전소음을 하나씩 들려주며 비교했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상업용 냉동고나 공업용 환풍 설비 쪽으로도 조사를 넓혀봤지만 이번에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면담 이후 그녀는 스스로 방의 구조를 떠올리며 스케치를 시도했습니다. 창문도 문도 명확히 그리지 못했지만 방 한 구석 벽에서 살짝 튀어나온 작은 사각형 하나만은 뚜렷하게 그려 넣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본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각형이 창문인지 환기구인지 아니면 어떤 장치의 일부인지 검토해봤습니다. 비율을 토대로 실제 크기를 역산해봤지만 특정 시설로 좁혀지진 않았고 형사는 이 그림 한 장이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단서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지난달 첫 번째 피해자 역시 이번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내가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한 차례 익명 화상 면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끝내 맞아떨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손목 시계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서글픈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사건 파일에 이번 화에서 새로 떠오른 이름들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단지를 서성이던 택배기사, 대표와 갈등을 빚는 전 직원. 상담실장에게는 개인적 연락 여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는데 답하기 전 평소보다 긴 침묵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기록해뒀지만 이번 건에서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사건을 미제로 남겼습니다. 몇 주째 단지를 맴돌던 택배기사에게 유독 시선이 쏠려 있었지만 피해자가 그린 그 사각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달 전 사건과 좀 달랐던 게 더 이상 지역 뉴스 한 줄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전국 매체들까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누군가는 그 관심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